218페이지 봐주시면 되고 얘들아 드디어 교재가 왔어. 오, 이제서야 쌤 교재가 내 거만 왔어. 여러분들 것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컴퓨터나 패드가 있어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거 잘라가지고 복사해서 PDF로 드릴게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 교재 말고 이제 우리 교과서가 좀 더 보기 편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연진인 것 같아. 그래서 교재 도착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복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쌤이 미리 이렇게 적어서 못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따라 그리시면서 보시면 되고 책에 웬만큼 나와 있어. 그래서 따라 안 그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페이지 불러줄 테니까 책 위에다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책이 없는 걸 하네.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광합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사천고 친구들이 생명과학 2를 아마 우리보다 진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고 광합성을 아직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해보면 우리가 중학교부터 배워왔던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에 물에다가 빛 에너지를 주면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산소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배워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포도당을 C6, H12, O6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물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보면 우리 책에 이제 여기에 개수비가 대충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책이 있어. 근데 원래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착각하시냐면요. 이렇게 적어버리면 물에 있는 산소가 여기로,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가 여기로 같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알짜 방식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근데 요 부분이 틀렸다. 개수도 안 맞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맞냐면 CO2 6개, 12개의 물, 그 다음에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산소, 그리고 6개의 물이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에 산소는 뭐로부터 나오냐면 물로부터 나오는 산소예요. 그리고 여기 CO2에 붙어 있는 요 산소 원소가 포도당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광합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것을 대학교에 맞게 조금 개수비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봤고, 안타깝게도 얘들아 광합성은 종류가 되게 많아.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잠깐 핥아먹고 내려올 겁니다. 우리가 광합성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식물의 엽록체에서 주로 이런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광합성도 존재하냐면 6CO2에 12H2S C6 H12 O6. 개 짖는 소리 좀 내지 마라. 이렇게 개가 짖죠? 잠깐만 창문 좀 닫을게요. 우리가 광합성은 물로만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황을 가진 녀석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 있는 황이 이렇게 광합성을 일으키는 세균 같은 것들이 있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이 많고 미생물, 원생생물, 세균, 바이러스 중에 이제 대사의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광합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떤 바이러스는 어떤 생물의 몸에서 이런 특이한 대사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으킬 수 있어. 핵심은 뭐냐면 결국 여기 이런 친구들이 왜 필요하냐면 전자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받아주는 역할을 할 때 그런 녀석들이 있으면 다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식을 가르쳐 주냐면요. 6개의 CO2 광합성식입니다. 12개의 H2X 6C 이런 식으로 표기하실 때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이유는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이 X에는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원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은 실제로는 되게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이제 식물의 광합성을 배우다 보니까 이것만 거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이 학부생, 석사, 박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대사를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광합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게 있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할 거 요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식물 거. 이거는 우리 계속 봐야 되니까. 대학교 때까지 계속 봐야 되니까요. 다음 218쪽 왼쪽에 보면 그래프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실험 탐구 그림 11.9를 보시면 실험과 결과가 있고 엽록체의 흡수 스펙트럼과 엽록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엽록체의 작용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와. 이걸 같이 한번 보자. 우리 엽록체는 이름이 왜 엽록체냐면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녹색을 띠요. 이 엽록사라는 게 거의 녹색을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많아서 엽록체라고 불러주는데 그러면 이 엽록소가 광합성을 할 때 주로 이용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색소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이 색소체들은 빛을 흡수하는 역할. 색깔을 낸다는 건 빛을 뭔가 이용하고 반사하고 흡수한다는 거잖아. 주로 빛을 흡수하는 에너지를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측정을 해보냐면 X축은 파장입니다. 파장은 색깔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Y축은 뭐 광합성률이라고 할까? 아니면 흡수율? 뭐 Y축은 어떤 값이라고 생각해주면 엽록체의 흡수 스펙트럼 엽록체가 아니라 엽록소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엽록소는요 빛을 이런 식으로 흡수해. 파장을 보면 쌤이 좀 못 그리긴 했지만 400부근 그리고 약 700부근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부근에 이렇게 파장을 주로 이용하고 특히 500이나 한 600 근처의 빛을 되게 많이 흡수해. 지금 이 그래프 값이 올라갔다는 건 흡수율을 나타내. 즉 엽록소가 빛을 많이 흡수하는 파장이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해돼요? 218쪽에 나와 있는 A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엽록소 A와 엽록소 B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보라색과 파란색 근처, 그 다음에 노란색과 붉은색 근처에서 뭔가 빛의 흡수가 높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제 그림은 조금 못 그렸지만 거기를 보면 엽록소가 이 빛을 많이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밑에 작용 스펙트럼을 보면요. 작용 스펙트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얘는 뭐냐면 이 파란색 그래프 엽록체의 작용 스펙트럼. 엽록체가 빛을 활용하는 에너지 파장을 보니까 엽록체는 이런 빛들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과학자들은 뭘 주목을 하냐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주목해. 여기 이 차이는 왜 생겼을까?
엽록체에는 엽록소라는 애들이 있고 얘네가 엽록체 색깔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색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빛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400에서 700 근처에 있는 이 빛을 많이 흡수하니까 여기서 자벽 스펙트럼 즉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가운데 부분 똑같이 꺼냈구나. 한 550 정도 되나? 여기는 왜 광합성이 잘 일어날까 생각보다 라고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엽록체에는 엽록소 외에 다른 색소들이 있구나 를 알 수 있어. 엽록소는 400, 700을 잘 흡수하는데 500, 600 정도를 잘 흡수하는데 그 색소 말고 사실은 다른 색소가 더 있으니까 이 가운데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카로티노이드라고 하거나 크산토필이라고 적기도 하고요. 어떤 토필? 어떤 책에서는 잔토필이라고 읽어. 이런 색소들이 있어. 언제 이 색소들을 볼 수 있냐면요. 빛이 강한 여름에는 엽록소들이 일을 잘해줘. 그러다가 빛이 겨울쯤에 약해져. 그러면 엽록소는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엽록소를 싹 없애버리는 일이 일어나. 그러면 엽록소가 없으니까 뭐가 드러날까? 카로티노이드랑 잔토필 같은 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걸 우리가 단풍이라 그래. 카로티노이드가 주로 붉은 계열을 나타내고요. 잔토필이 조금 노란 빛을 띠어. 그래서 은행잎이 노란색인 이유, 카로티노이드, 단풍잎이 붉은색인 이유를 이 나머지 색소에서 찾을 수 있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서울대 갈 친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서울대 문제에서 단풍이 왜 드느냐가 논술 같은 걸 나온 적이 있었어. 일단 뭐 수분 흡수라든지 이런 거 단풍과 낙엽에 대해서 나왔는데 단풍은 일단 색깔에 대한 거고 낙엽은 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낙엽은 겨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잎의 기공에서 증산 작용이 자주 일어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잎을 떨어뜨려 수분 유지를 위해서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단풍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엽록소를 파괴하고 나면 남는 녀석들이 이제 카로티노이드, 잔토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풍이 든다.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나 뭐 논술 같은 거 할 일이 있으면 이런 문제 아마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참고하시라고 잠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218쪽에 이 실험이 왜 나왔냐면 이 실험에서 작용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을 누군가 발견하고 이렇게 설명해서 이런 보조 색소라고 하거든요. 우리 엽록소는 주 색소라고 하고 잔토필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보조 색소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잉겔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리 되게 잘 써가지고 이 실험을 해냈단 말이에요. 별로 얼마 그것도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실험 과정을 잠깐만 보자. 오늘 광합성 할 거 아니니까. 광합성은 이렇게 운만 띄워놓고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주쯤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광합성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 이제 창문 열고 뛰어내릴 것 같아서 어떻게 실험을 하셨냐면 헤캄이라고 하는 수생식물이 있어. 얘는 원생 조류야 조류. 조류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을 우리가 조류라고 그래. 광합성을 하는 친구겠죠. 식물이라 하긴 그런데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 우리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그래.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냐면 프리즘 알아요? 프리즘에 이제 백색광을 띄우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이 굴절 각도라든지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뿅 하고 이렇게 갈라져. 빨주노초 반환보 이렇게 빛이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할게. 실제 그림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쪽이 보라색이 가깝고 그래서 오른쪽이 적색에 가깝잖아요. 그죠? 자색 적색이라고 할게. 자외선 적외선이니까 자색 적색에 가까워. 이렇게 빛을 비춰주다 보니까 이 핵함이 이쪽 부분 보라색으로 자색을 받는 쪽은 자색 빛을 보라색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겠죠. 또 적색 빛이 이렇게 가는 이 파장이 가는 이 부분은 적색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겠죠. 또 중간에 무슨 색이 있어?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여기에 중간쯤이 녹색이라고 하면 녹색 빛을 이용해서 여기는 광합성을 하게 돼. 그러면 내가 비춰준 빛의 파장에 따라서 광합성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걸 측정하고 싶었던 거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광합성이 일어나면 결과물로 뭐가 나와? 산소가 발생해. 그래서 여기에다 호기성 세균을 쫙 푼 거예요. 호기성 세균을 쫙 풀면 산소가 많은 쪽에 세균이 어떻게 될까? 몰리겠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작용 스펙트럼을 이렇게 측정하셔서 무려 1883년도에 이렇게 측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기술이 없어도 기회가 없어도 이렇게 잘 측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 218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포르피린이라는 게 나와. 보이니?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포르피린. 포르피린 구조라는 게 나오는데 탄화수소 그러니까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유기물 같은 건데 우리 218쪽 오른쪽 위에처럼 생긴 그런 구조를 우리가 포르피린 구조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 스테롤 구조도 스테롤 고리도 배웠잖아. 스테로이드라고 하려면 생긴 게 뭐 오각형, 육각형 막 섞여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조를 가냐면 스테롤이라고 했잖아. 그것처럼 포르피린도 지금 218쪽 위에 있는 저 그림처럼 생긴 게 포르피린 구조야. 그래서 우리가 색소체라고 하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려볼게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리기 어렵네요. 보면 이제 두 줄로 착착 그어진 게 이제 공명 구조라는 구조고,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공명 구조가 뭔지 대충 알죠? 모르나요? 안 배웠고. 내 마음대로 그릴게. 똑같이 못 그리겠네. 이렇게 뭔가 화학식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막 육각형 같은 두 줄로 이런 식으로 막 끄여 있으면 이걸 우리가 공명 구조라고 그래. 전자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남아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건 여기에 내가 빛 에너지를 주면 이 전자들이 뽕 에너지를 받아서 막 움직일 수 있어.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전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 근데 이때 여기 가운데에 금속 같은 거 있잖아.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양이온을 띠는 그런 금속 같은 걸 넣어주면 이 전자에 들뜬 에너지들이 금속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전파망한 것 같은 거 보면 막 접시 같은 거 어떻게 해놨니? 이렇게 막 가운데 움푹 들어가 있고, 그죠? 움푹 들어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구조가 포르피린 구조 같은 걸 좀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오면 이제 반사시켜서 우리 그런 접시들을 이렇게 가운데 모으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흡수시켜서 그 에너지를 가운데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거야. 조금 원리는 비슷한데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걸 포르피린 구조라고 해. 아, 이런 게 있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때 엽록소는
가운데 마그네슘을 가져. 헤모글로빈은 이건 알아두면 좋다 얘들아. 헤모글로빈 가운데 뭐 가져? 철 가져. 색소잖아요. 혹시 미오글로빈이란 거 들어봤니? 같이 있지 않아요? 소고기 좋아하는 애들. 빨간색 고기들이 미오글로빈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토크롬이라는 애도 있어. 색소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얘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철이 있고. 그다음에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어떤 색소체가 또 있으면 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구리가 있어. 결국 들뜬 전자 에너지를 받는다는 건 뭐 되는 거야 얘들아? 전자를 받는 거? 산화인가? 전자를 받으면 반원이죠. 반원이니? 반대 아니에요? 산소 없는 거 전자 있는 거. 산소 없고 전자 없고 아니니까 산소 없고 전자 1도 하는 거. 헷갈리는데 산화라고 표현하는데 산화가 맞는 표현인데 쌤이 전자 이걸로 아마 잘못 그려서 이런 것 같아. 마그네슘이 산화되면 뭔 색깔 띠게? 흰색. 녹색이지롱. 철이 산화되면 뭔 색이게? 구리. 이거 선생님이 잘못 그려서 뭐 전자를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어쨌든 산화가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구리는 산화되면 뭔 색 떼게? 흰색 아니에요? 아닌가? 그 비파형 청동검 색깔 뭐니? 청동. 청색, 녹색, 파랑색 그런 약간 청록색이잖아. 청록색이래. 구리가 산화되면 파랑색이 되거든요. 좀 파란 계통으로. 그래서 이런 색깔을 띠게 돼. 염록소는 포르피린 구조의 가운데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어서 녹색을 띠어. 우리 혈액 같은 애들은 가운데 철을 가지고 있어서 붉은색을 띠어. 그러면 헤모시아닌이라는 색소를 가진 혈액을 가진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피 색깔이 무슨 색이? 초록피, 파랑피 떠. 있잖아요. 있어. 절지동물. 무슨 그래? 절지동물, 곤충들. 특히 메뚜기 이런 애들. 아 그거 거의 피였어? 메뚜기나 이런 애들 보면 피가 투명한 것도 있지만 푸른색 계통의 피가 있을 겁니다. 저는 빨간 거 같은 거, 막 갈색 같은 거 그거 아마 내장에 있는 똥이. 그래서 대부분의 절지 동물들이 헤모시아닌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산화가 돼서 산소를 운반하곤 합니다.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이거는 한번 체크만 해두시고 세상에 이런 색소가 있고 얘는 색소가 왜 다릅니까? 라고 하면 구조는 비슷한데 가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이 다르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상계래도 뭐요? 됐죠? 그러면 일단은 광합성에 관련된 이런 것들 간단하게 했고 219페이지 봐주시면 좀만 힘을 내렴.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우리 여름철에 자동차 같은 거나 금속 같은 거 햇볕에 계속 두면 어때요? 뜨겁지 않니? 그치? 그래서 그 원리를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빛은 파동의 성질도 있지만 입자의 성질도 있어. 빛의 입자적인 성질을 강하게 표현해 줄 때는 우리가 빛을 광자라고 표현해. 그래서 어떤 물질이 광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계속 받다 보면 얘가 가지고 있던 이런 원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계속 받다 보면 이 전자가 들뜬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전자가 이런 식으로 들뜬 상태가 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중심 원자로부터 멀어지고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 하지만 이 에너지는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때 열로 방출하면 뜨거워지는 거야. 이때 형광색을 발현하면 밤에 반짝반짝 거리는 거고, 반딧불이 똥꼬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또는 이걸 전기 에너지로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발생시킬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생물은 열이나 형광을 띠는 것 같아. 이렇게 빛 에너지를 받으면. 어쨌든 전자가 들뜬 떴다는 건 얘는 지금 에너지가 높아져 있다는 상태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특히 식물을 보자. 식물은 그늘로 피할 수 있어 없어? 못 피하죠. 계속 빛 받다 보면 체온이 어떻게 돼 식물이? 계속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엽록소, 잔토필, 카로티노이드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 광합성하기 위해서 1번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광 보호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써. 이건 알아두자. 색소가 왜 필요해요라고 하면 빛으로부터 손상받는 거를 보호받기 위해서. 식물을 보호하기 빛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색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식물이 가진 전자들이 다 들뜨면서 열 에너지로 방출하거나 문제가 생겨. 그러면서 식물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색소가 있어야 한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광합성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광합성하고 수업을 마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15분 정도 쉬었다가 7시 반에 세포호흡 합시다. 일단 잠깐 쉬다 오십시오. 15분부터 할게요. 해봅시다. 우리 이제부터 할 게 뭐냐면 세포호흡이거든요. 세포호흡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세포호흡은 대표적으로 이화의 예시였고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페이지 188입니다. 188쪽 봐주시면 되고 이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결국 내가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어. 에너지라고 하면 내 몸이 쓸 수 있는 ATP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 포도당을 보면 이렇게 6개의 탄소가 있고 이 결합들은 결국 전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결합을 끊으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이 에너지를 화학적으로 담으면 우리가 ATP에 담아서 활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끊어가는 과정, 공유 결합을 끊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사촌고 친구들이 생명과학 2에서 세포호흡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할 건데 2시간 만에 될까 모르겠다. 생투에서도 한 3-4시간 반복했지 않아요? 뭐 2주치가 되는 거죠 오늘 다 다음에 못하면. 나면 되죠. 그래.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야.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포도당을 끊을 때 가운데를 끊어서 똑같은 물질을 2개 만드는 게 우리 몸 입장에선 유리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안 끊고 탄소 2개짜리, 탄소 4개짜리를 만들었다 쳐보자. 그러면 1번 물질, 2번 물질에 대해서 내가 또 효소 활성을 가져야 돼. 비효율적이지 않니? 가운데를 끊어서 똑같은 모양 탄소 3개짜리를 2개 만들면 똑같은 애들이니까 내가 효소를 하나만 가져도 뭐랄까 활성을 띨 수 있잖아. 얘를 이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운데부터 끊는 게 유리할 거야. 이렇게 첫 번째로 가운데를 끊어서 먼저 에너지를 획득하는 그 과정, 당을 분해하는 첫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냐면 당분해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문으로 써서 해당 과정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 해당 과정이란 말을 더 많이 써.
다시 6탄당인 포도당의 가운데를 잘라서 당을 분해해. 그러면 탄소가 3개짜리인 게 몇 개 만들어질까? 2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포도당의 가운데를 썰어서 만든 이 녀석 이름이 피루브산이야. 이거 외우는데 힘들었다. 그려서 안 돼. 계속 탄소가 3개짜리고 얘가 2개 만들어져. 얘네 구조 같은 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쯤에 조금 익숙해지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포도당을 끊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포도당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를 담아줄 그릇이 필요해. 그래서 세포들이 쓰는 에너지 그릇이 있어. NAD 플러스라고 하는 에너지 그릇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결합을 끊으면서 나온 이 에너지가 이 그릇 안에 들어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면 전자의 형태, 수소의 형태로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NAD라는 녀석이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 NAD, H 플러스 H 플러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 이렇게 써도 되고 NAD, H2라고 써도 되고 어떤 책에서는 NAD, H라고만 쓰기도 해. 이거 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1포도당을 얘는 6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얘를 끊으면 2개의 피루브산이 나와. 얘는 탄소가 3개짜리야. 그리고 이때 끊었을 때 에너지를 NAD 플러스라는 녀석이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이 에너지를 받아줘.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여기 담긴 이 에너지, 쌤이 이렇게 표현했던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로 얘를 우리가 산화해서 쓸 거예요. ATP로 나중에 만들어낼 겁니다. 일단 여기 지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래서 194쪽을 보면 194쪽을 한번 봐주겠니? 194쪽을 보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타냈지만 실제로 해당 과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단계 정도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네요.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은 선생님이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주십시오. 이때 포도당을 끊으면서 포도당을 이렇게 끊어내는 과정에서 이 NAD가 에너지를 받아주기도 하지만 일부는 열 에너지로 손실되기도 하고 이 에너지 일부를 또 ATP로 바로 받아내기도 해.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를 끊어내면 2개의 NADH가 생기고 2개의 ATP가 생성돼. 이 결합을 끊어내면서.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다라고 그래. 선생님 얘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라고 하면 세포가 이렇게 있다 치면 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나. 그럼 우리 세포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배운 생원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배우지.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이 피루부산이 들어가서 그 다음 일을 할 거예요. 1단계 배웠다. 세포호흡 1단계 첫 번째 당을 먼저 분해해서 넣어줘야 돼. 넣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분해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얘를 반으로 쪼개는 과정에서 피루부산을 얻게 되고 이때 ATP와 NADH라는 에너지를 얻어. 두 번째, 이 포도당은 그대로 이 탄소 6개짜리 커다란 분자는 이 외막 내막을 쉽게 통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작게 만든 다음에
탄소 3개짜리 형태로는 집어넣어 줄 수 있어. 그래서 해당을 하는 이유를 만약에 묻는다면 에너지 획득 첫 번째, 두 번째 분자 크기 감소. 그래서 이걸 미토콘드리아에 넣어줄 수 있어. 일단 넘어가도 되니? 좀 기다려야 하니? 좀 기다릴게. 응? 분자 크기 감소. 분자 크기 감소. 됐죠? 넘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조금 구조 같은 걸 배워야 하는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세포 소개가 나다 왜 갑자기 광합성을 했다가 미토콘드리아를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가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배우는 도중에 세포학으로 넘어와서 그래요. 너무 옛날에 수업해서 기억 안 나죠? 일단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를 가져. 다시 말해서 인지질이 사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단일막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막이 2개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막을 외막이라 그래요. 안쪽에 있는 막을 내막이라 그래요. 그리고 외막과 내막 사이를 막, 간, 강 또는 한글로 막 사이 공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외막과 내막 사이를 막 사이 공간 또는 한문으로 써서 막간, 강, 공간 이렇게 막 사이 공간이라고 쓰고, 이 내막의 안쪽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기질이라고 불러줘.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불러줘. 그럼 우리가 해당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포도당을 쪼개서 2개의 피루브산으로 만들어서 이 기질로 넣어준 거. 요게 해당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페이지 1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왜 재현아? 197페이지를 봐주면 내가 집어놓은 피루부산 196페이지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피루부산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낯선 거라고요. 낯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낯설어서 되게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어. 근데 우리 한번 해보자. 이 기질 안에서의 이제 일을 쌤이 그려볼게. 화살표 지우고 피루부산이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1 포도당이 피루부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와.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한 개 더 내려야겠다. 아세틸 코A라고 하는 형태가 돼.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어만 두세요. 우리 이해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우리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될 거거든요. 자, 여기서 특이점은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잖아요. 근데 이 아세틸이라는 녀석은 탄소가 2개예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탄소가 하나 빠져나갔겠죠. 탄소가 빠져나갈 때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빠져나가. 다시 뭔 소리냐면요. 우리 피루부산이 탄소 3개짜리잖아. 그죠? 근데 얘의 이 공유결합 하나를 끊어냈다는 소리. 하나를 끊어냈다. 그러면 우리 탄소를 끊어내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최종 산화된 상태인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버리고 이때 결합을 끊었으니까 에너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에너지 그릇인 누가 받아줘요? NAD가 받아서 NADH2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피루부산이 3탄소 화합물인데 얘가 2탄소 화합물로 변하면서 다시 2탄소 화합물로 변한다는 건 여기 있는 탄소가 끊어져서 떨어져 나왔다는 소리. 어떤 형태로 떨어져 나오냐면 CO2로 떨어져 나와. 그리고 이때 공결합을 끊었으니까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 NAD가 가서 받아줘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NADH2 이렇게 표기할게요. 얘가 나와. 그러면 이 아세틸코A라고 부르는 이 녀석이 뭔가랑 합쳐져서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로 변해. 처음이니까 당연히 낯설다, 사촌고 친구들아. 근데 이 시트르산이라는 물질은요, 탄소가 몇 개짜리길? 6개짜리. 19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탄소 6개짜리인 어떤 물질로 바뀌어. 시트르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소시트르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는데 일단 이건 지금 하지 말고 그 다음 어떤 물질로 변하냐면요.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라고 하는 특이한 물질로 바뀌어. 이것도 그냥 처음이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기세요. 일단 처음이니까 저거만 보시고 공간 좁으니까 잠깐 지울게.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 이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은 탄소가 5개짜리예요. 그러면 탄소가 하나 줄었으니까 뭐가 튀어나오게? 6개가 5개가 됐으니까 CO2로 탄소가 하나 빠져나와. 그리고 결합을 끊었으니까 이것도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걸 누가 받아요? NAD가 받아서 NADH2가 되겠지. 여기서도 뭐 제가 안 그렸지만 NAD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다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또 낯선 친구 하나 등장합니다.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다음에 숙신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튀어나와. 얘는 탄소가 4개야. 그러면 5개짜리가 4개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게요? 이산화탄소가 하나 방출되면서 결합이 끊어졌으니까 뭐가 나와요? NADH2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도 NAD가 가서 받아준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숙신산이 푸마르산이라는 형태로 돼. 얘는 탄소 4개. 그 다음 말산이라는 형태, 탄소 4개. 그 다음 옥살 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뀌어. 얘도 탄소가 4개예요. 옥살로아세트산은요, 옥살초산이라고도 불러. 와, 이게 뭐지 싶죠? 처음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보면요.
과정을 한번 보면요. 포도당이라는 거를 반으로 쪼개서 피루부산으로 만들어. 이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인데 이 녀석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아세틸코A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꿔. 얘는 탄소가 2개짜리.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옥살아세트산이라는 녀석을 아세틸코A랑 합치니까 얘 탄소 4개, 얘 탄소 2개니까 합치면 탄소 몇 개예요? 탄소 6개짜리 시트르산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요. 그리고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라고 하는 탄소 5개 물질, 숙신산이라고 하는 탄소 4개 물질, 후마르산이라고 하는 탄소 4개 물질, 말산이라고 하는 탄소 4개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 이런 물질이 계속 변환하면서 새로운 비루부산이 들어오면 아세틸코A로 만든 다음에 옥살초산이랑 합쳐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 그래서 돌고 돈다라고 그래서 회로라고 부르고, 피루부산 같은 탄소가 3개짜리 산이거든요. 피루부산이니까 산성 물질이거든. 그래서 트라이카르복시 어쩌고 저쩌고 애시드가 탄소 3개짜리가 들어와서 시작하는 회로다 해서 얘 이름을 TCA 회로라고 불러줘. 이 회로 이름. 이렇게 물질이 돌고 돌면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끊어내는 이 작용, 얘를 TCA 회로라고 불러줘요. 힘들어 죽겠지. 요거 정리하면서 5분만 쉬자. 지금 처음 봐서 당황스러운 거 알겠거든요. 이거 정리하면서 5분 쉬시고 7시 56분, 57분 되면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첫 만남이니까 어색해서 그래, 얘들아. 계속 적고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니까 5분 정도 마음의 진정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5분 쉬겠습니다. 웃기고. 결국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녀석은 탄소가 6개예요. 이 친구를 끊어내면서 피루브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내는데 얘는 탄소가 3개야. 그래서 6개짜리를 반으로 끊으니까 2개의 피루브산이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결합을 끊어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이걸 에너지를 받아줄 친구가 있어. 우리 몸에 에너지 그릇 NAD라고 하는 녀석이 2개 들어가서 2개의 NADH2가 돼서 나와. 그리고 이 결합을 끊을 때는 2개의 ATP도 생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포도당을 반으로 끊어낸 이 작업, 이걸 우리가 해당 과정이다, 당분의 과정이다 라고 한다고 했고, 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질에서 일어났어요. 세포질에서. 그리고 얘를 반으로 쪼개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그랬는데, 에너지 획득을 위해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러니까 내막 안쪽까지 막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작게 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얘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가게 되면 피루부산 하나만 생각합시다. 개수비는 나중에 우리가 숙련되면 한번 해봅시다. 얘는 탄소 3개짜리인데 얘를 탄소 2개짜리 아세트산이라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데,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이 아세트산에 아까 우리 코A라고 적었잖아요. COA, 얘를 붙여주는 거야. 아세트산에 COA라는 녀석을 붙여줍니다. 이제 얘네 정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먼저 여러분이 3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효소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배웠잖아요. 효소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니, 얘들아? 엔자임이라고. 엔자임. 우리 나중에 효소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도 공부를 할 겁니다.
생토에서 뭐 주효소, 전효소 이런 얘기 쓰는데 그것보다 한 수준 더 높게 우리 효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잠깐 볼 건데 효소는 엔자임이라고 그래. 근데 이 효소인데 얘 혼자서 하는 것보다 어떤 보조 효소가 도움을 주면 이 효소 혼자서 일을 하면 100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보조 효소가 도와주면 200의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주된 효소 얘가 없으면 이 보조 효소는 혼자서 아무 활성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보조 효소 또는 조효소라고 불러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효소를 도와주면서 효율을 더 높여주는 이런 녀석을 우리가 조효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조효소를 영어로 그러니까 원어로 부를 때 코엔자임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여기에 코A는 뭐 하는 L까라고 하면 코엔자임 A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효소 A를 줄임말이에요. 그럼 얘는 왜 조효소 A인가요? 라고 하면 조효소 중에 처음 발견돼서. 그럼 두 번째 발견된 친구 이름 뭘까요? 조효소 B, 조효소 C, 조효소 D, 쭉쭉 이렇게 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 아세틸코에이라는 녀석의 정체는 이 피루부산을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탄소 2개짜리로 바꾸는데 얘한테 조효소 A가 달라붙어. 다음 반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아세트산에 붙게 되면 아세트산이 아세틸이라는 형태로 바뀌면서 아세틸코A가 돼. 다시. 그렇다면 탄소 3개짜리가 탄소 2개짜리가 되니까 탄소 하나 떨어져 나오죠. 완전 산화된 형태로 항상 떨어져 나와. 얘가 끊어져 나왔으니까 결합이 끊어진 거겠죠? 그러면 누가 에너지 받아줘요? NAD가 NADH2가 되면서 이 에너지를 받아줘요. 여기까지는 조금 아까보다 편해졌니? 더 힘드니? 다시. 이 탄소 2개짜리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탄소 4개짜리랑 합쳐져서 2개, 4개 합쳐지니까 탄소 몇 개짜리? 6개짜리가 돼. 이 6개짜리 처음 등장하는 친구가 이름이 시트르산이야. 한글로 구연산이야. 급식소에 가셔가지고 오렌지 주스라든지 포도 주스를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 주스 안에 시큼시큼한 맛을 내는 에너지원인 구연산이 들어있다고 아마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보십시오. 걔가 스트르산입니다. 우리 이 파트 다 배우고 나면 뭐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거 대충 알 수 있어. 아니면 바카스 혹시 들고 있니? 바카스 보면 NAD 이런 거 있다. NADP도 있고. 진짜로 있어. 물론 풀네임으로 있어. NAD가 뭐 줄인 말이냐면 니코틴 아마이드 디하이드록시 뭐더라? 디하이드록시 책이 안 나오니? 니코틴 아마이드 디하이드록시 얘가 무슨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건데? 191쪽에 한번 볼래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이구나. 미안.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를 줄여서 얘라고 해. 우리 옛날에 명명법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구조 살펴볼까라고 하면 욕할 거지. 얘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냐면 니코틴이 있어요. 우리 담배 필 때 그 니코틴 맞아요. 그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이드기, 아미드기가 뭐였어? 우리 이거 NH4, 3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아마이드가 있고 아마이드가 붙어있는 니코틴이 있고 거기에 염기로는 아데닌이 있는 거야. ATP 할 때 그 아데닌 A 거기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으니까 다이뉴클레오타이드겠죠. 그래서 생긴 걸 보면 191페이지 아래쪽같이 생겼어. 니코틴 아마이드가 붙어 있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2개 붙어 있어. 그렇게 생겼죠. 그죠? 당인산 염기가 2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합된 형태로. 미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애라고.
그래서 얘를 알고 나면 우리 바카스가 자연강장제잖아요. 바카스 안에 보면 제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니코틴 아마이드 디뉴클레오타이드가 디하이드록시 된 게 들어있다고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NADH2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힘 나겠죠. 소화 안 돼요? 네? 소화가 안 되냐고? 소화 잘 되지.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서 배고프기 전에 이렇게 살이 녹아버리잖아요. 세포가 바로 흡수할 수 있어. 흡수해서 세포가 바로 쓸 수 있어. 입안에서. 입안에서도 그렇고 몸에 내려가면서 자연강장에 효과가 있습니다. 미안. 어쨌든 그리고 이 탄소 6개짜리가 탄소 5개짜리로 변했다가 탄소 4개짜리로 변해. 그리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회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랬죠. 탄소 5개짜리로 변하니까 이 탄소 하나가 뭘로 튀어나올까요? 이산화탄소로 여기서 나오겠네. 또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겠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거는 결합이 끊어졌다는 얘기고 누가 이걸 받아줘? NAD가 받아서 NADH2가 여기서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용남고 친구들은 제가 수업할 때 이미 한번 했으니까 알 거고 그걸 해보자. 이제 사천고 친구들도 외우긴 외워야 되니까. 그래, 보자. 아시아랑 유럽의 경계가 있는 그 나라 혹시 아니? 검색해보자. 우리 예전에는 우리 바보 이과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도 몰랐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유럽과 아시아 경계. 스위스 무슨 나라지? 보스포러스 터키가 있다는 거네. 폴란드가 사이에 있다고? 보스포러스 해협 우랄 산맥과 함께. 그래서 무슨 나라가 있냐고요? 이스탄불 터키가 맞나 봐요. 요 지점쯤에 터키가 있나 봐. 터키로 이제 얘기를 하자. 멍충멍 그 터키지. 미안. 터키를 보시면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향이 강한 음식을 잘 먹어.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 부추 못 먹어. 냄새 나서. 그리고 고수 우리도 잘 못 먹는 사람 많죠. 또 양파, 향 이상해. 마늘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허브로 칩니다. 얘네 다 허브다. 허브에 써서 허브. 물론 우리는 향이 좀 강한 거를 사용을 많이 하죠. 생강이라든지 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허브로 들어가. 근데 외국 사람들은 쑥을 잘 이용하지 않아요. 향도 강하고 먹기도 어렵거든. 근데 우리는 쑥떡도 해먹지, 쑥국도 해먹지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는 향이 강한 걸 많이 먹어. 그래서 요 아시아 사람들이 넘어가서 이제 유럽인들이 쑥을 안 먹으니까 벌써부터 왜 웃는데 너는? 아니까. 쑥을 이렇게 캐서 계속 넘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 사람들아 여기서 쑥을 푸지 마라. 그래서 아시아 쑥 푸지 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알려주냐면요. 우리 여기서 회로 기억나시죠? 아시아 쑥 푸지 마오 해보자. 아세틸코에이 아 시트르산 시 아 알파케토 그 다음에 숙신산 쑥 푸지 말 할 때 푸 마오 할 때 마가 말 오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로 외우실 때 아시아 아시알 쑥푸 말옥 요 순서로 해로가 돌아가요. 이거는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이거를 처음에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얘를 이해한다는 건 어려워. 물론 선생님이 2주 동안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노력할 건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고급 생명과학이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할 건데 처음에는 선생님도 공부할 때 몰라서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외웠어. 외우기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이 친구는 부끄러우니까 치울게. 그래서 한번 외워보자. 시트르산, 탄소 5개짜리 뭐였어요? 아니까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인데 알파 케토까지만 알아도 돼. 얘 이름 알아서 뭐해? 그지? 알파 케토, 그 다음에 숙신산, 푸마레산, 말산, 옥살 아세트산. 이렇게 우리가 이 회로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순서, 이것들을 조금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순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돼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이제 사촌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당장 별로 필요 없죠. 그래서 필기 열심히 해두시고 나중에 뭐 우리 시험 칠 때 오픈북 할 때 예쁘게 적어서 오시면 됩니다. 아시아, 숙부, 말옥. 대학 가면 반드시 외우실 거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교수님은 안 가르쳐주고 알고 계시다고 생각할 겁니다. 너희 생투하고 왔다며 하면서 이거 무조건 알고 있다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배워가지고 대학교 때 교수님의 무시에 당하지 않도록 교수님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돌고 돌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TCA 회로라고 한다 그랬죠. TCA 회로. 안타깝게도 이 TCA 회로가 이름이 많아요. 아까 왜 얘가 TCA 회로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했냐면 탄소가 3개짜리 산인 피루부산이 이 반응의 처음 시작을 한다고. 이 피루부산이 매개하는 반응이다라고 해서 TCA라고 붙였는데 보통 우리가 회로를 명명할 때는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물질, 맨 처음 물질을 이름으로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관용적으로. 그래서 얘를 시트르산 회로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우리는 TCA라고 하자.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거나 검색하거나 대학교 갔을 때 이거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부연산 회로라고도 합니다. TCA 시트르산 회로. 또는 이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발견을 누가 하셨냐면 크랩스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랩스가 발견한 회로라고 해서 크랩스 회로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망할 이 사람 영국 사람이야. 그래서 이 크랩스를 자연스럽게 발음 안 하시고 크레브스 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 크레브스 회로.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 거 영국 사람이 발음하는 게 달라서 이렇게 됐거든요. 크레브스 회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과정이 있는데 알파케토 여기 한번 봐줄래?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우리가 무슨 산이라고 하면 이게 명명법에서 에이트라고 붙여줘. 얘네는 외국에 있는 물질 이름을 한글식으로 바뀌어서 시트르산이라고 부르지만 외국에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트르산 에이트라고 했잖아. 산이 한글로. 그래서 시트레이트 이렇게 불러.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을 아파케토 글루타레이트 이렇게 부르고 숙신산도 숙시네이트 이렇게 부르고 푸마르산 푸마레이트 말산 말레이트 옥살 아세트산 옥살 아세테이트 이렇게 불러요. 이게 전공 용어야. 무슨 산은 뭐뭐 에이트라고 불러줄 수 있어.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 되시겠죠. 교수님들은 이렇게 발음하실 겁니다. 무슨 산이라고 발음 잘 안 해주실 거예요. 아까 알파케토에 대해서 한번 봐달라 그랬는데 우리 예전에
케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나? 케토폼. 까먹으셨겠지만 케토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탄소의 이중결합으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우리가 얘를 케토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할 거라고 아마 옛날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케토야. 얘는 지금 결합이 몇 개처럼 보여. 마치 이중결합인 것처럼 보여.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산화환원적인 얘기는 다음 주쯤에 할 겁니다. 어쨌든 단일 결합으로 존재하는 뭔가를 끊었을 때보다 이렇게 이중 결합으로 존재하는 걸 끊으면 에너지가 A 경우, B 경우 중에 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이중 결합은 끊기도 어렵고 에너지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이 알파 케토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단순히 끊을 때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도 이 케토에 있는 어떤 결합을 좀 건드려 주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일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똑같이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지만 여기서는 ATP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중결합을 끊는 거랑 비슷해서. 요거 조금 와닿으세요? 얘는 케토라는 이름에 맞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 근처를 끊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여기서 추가로 합성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푸마르산 같은 경우 푸마르산이 말산이 될 때 얘네는 석신산부터는 전부 다 탄소 4개짜리야. 근데 얘네는 형태가 다른 거거든요. 197쪽 한번 봐줄래요? 197쪽 보면 똑같이 탄소가 4개인데 뭔가 생긴 게 다르잖아. 그지? 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어. 어떤 녀석이냐면 이 푸마르산이 말산이 될 때는 푸마르산의 F를 따서 어떤 아데닌 디하이드로 뉴클레오타이드 푸마르산에서 뭔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특수한 녀석이 있어. 그 친구 이름은 FAD라고 해. 이 FAD가 푸마르산 전용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담아 나올 수 있어요. 푸마르산이 말산으로 변할 때. 얘네가 왜 푸마르산, 말산, 옥살, 아세트산 90 바꾸겠어요? 여기서 에너지 뽑아낼 수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얘가 FADH2라는 걸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푸마르산에서 말산으로 바꿀 때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얘도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요. FAD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여기에 전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FADH2라고 하면 FAD가 에너지를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힘들죠? 다시 우리 아까 NAD 플러스랑 FAD에 대해서 배웠는데 얘네는 아까 에너지 그릇 같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얘네가 에너지가 담기면 수소가 결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기를 할 때 FA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얻었을 때 FADH2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줘. 근데 NAD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담았을 때 아까 형태 쌤 여러 개 적었죠. 어떤 분은 NADH라고 적고 어떤 분은 NADH2라고 적고 어떤 분은 NADH에 수소가 이렇게 딸려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생물학자들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화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화학적 지식이 발달하면서 가장 정확한 표기는 이거란 걸 알아 이제. 왜냐하면 NAD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냐면 이 유기물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한 분자 탁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NAD가 수소랑 자리를 잡으면 전기적으로 어떤 비공유 결합이 마구마구 바뀌면서 수소를 하나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AD라는 녀석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수소를 받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받아. 그래서 우리가 글자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아. 그럼 선생님 FAD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소를 받을 때 수소가 딱 들어갈 자리가 정확하게 있어서 결합을 탁 해. 그래서 FADH2라고 적어주는 게 더 정확해요. NAD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수소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표기할 때 이게 더 정확해.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NADH, NADH2라고 많이 써왔기 때문에 뭐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시면 교수님이 점점 이렇게 쓰기를 원하실 거예요. 원로 교수님은 이렇게 쓰실 것 같고, 아니면 별 신경 안 쓰시는 분은 그냥 아무 때나 쓰실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귀찮지만 한 번만 더 해보자, 친구들아.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예요. 얘를 반으로 쪼개면 피루브산, 얘도 영어로 적으면 피루베이트라고 하면 되겠죠. 에이트가 붙어서 탄소 3개짜리 녀석 2개로 쪼개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2개의 ATP가 나오고, 이 과정에서 2개의 NADH2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미토콘드리아, 여기부터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는 세포질이고,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게 되면 2개의 피루브산이 2개의 아세틸 코A라는 것으로 바뀌어. 이제 2개짜리로 한번 해보자. 처음으로. 그러면 이 아세틸 코A가 탄소 4개짜리인 옥살로 아세테이트, 아세트산이라고 한 2개랑 만나서 2개의 시트르산이 돼요. 이제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탄소 6개. 얘는 탄소 나중에 적어줄게. 2개의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 되고, 그 다음에 2개의 숙신산이 되고, 2개의 후마르산이 되고, 2개의 말산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아시아 수포 이렇게 어색하지? 빠트렸나 뭐? 아시아 맞아. 이렇게 됩니다. 얘가 아세틸코에 피루브산이 탄소 3개, 아세틸코에 탄소 2개, 시트르산 탄소 6개, 옥살로아세트산 탄소 4개, 알파케토 탄소 5개, 숙신산 탄소 4개, 탄소 4개, 탄소 4개가 돼. 그럼 이 탄소 개수를 여러분이 알다 보면 이때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빠져나오겠구나, 이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겠구나, 이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겠구나 알 수 있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온다는 말은 결합이 끊어졌단 말이 될 것이고, 이때 NAD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받아서 나오겠죠. 그래서 NADH2, NADH2, NADH2가 나올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케토를 가지고 있는 알파케토 같은 경우에 끊을 때 에너지가 특히나 많이 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ATP를 하나 합성할 수 있고, 또 푸마르산에서 왜 여기는 탄소 4개짜리를 계속 바꿉니까? 왜냐하면 이 푸마르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말산으로 만들 때 FAD라는 녀석이 에너지를 받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거 개수비 한번 맞춰줘 보자. 2개 피루브산이니까 2개 NAD 나올 것이고, 2개 이산화탄소, 2개 이산화탄소, 2개 이산화탄소, 2개 NADH, 2개 NADH, 2개 ATP, 2개 FADH2 이렇게 됩니다. 너무 힘들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 포도당 하나를 해당을 했어. 그리고 TCA를 돌렸어. 이때 결국 우리가 얻은 게 뭐야? 를 보는 겁니다. 해당해서 뭐 얻었어? EATP 얻었고요. ENADH2 얻었어요.
다시 TCA에서는 예? 나 잘못 그렸니? 맞네. 푸마를 아무도 안 나왔잖아. Sorry people. 여기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숙신산에서 푸마르산 갈 때 푸마르산의 F를 따서 FADH2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힘들어. TCA 회로를 보면 6개의 CO2 그 다음에 6개의 물음표? 개수가 뭔가 안 맞는데? 잠깐만 일단 NAD, H2 그 다음에 2개의 FADH2가 나와. 말산에서 옥살로 갈 때 나오는 거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또 빠먹은 게 있습니다. 말산에서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갈 때 NADH2가 나오는데 쌤 이거 생략했네요. 얘네는 특히 푸마르산하고 말산에서 옥살로 아세트산 갈 때 이 NADH2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3교시에 설명할 건데 한 번만 듣고 버리세요. 그래서 얘는 8개. 총 계산해보면 아니죠. 여기에 EATP도 있죠. 총 계산해보면 4개의 ATP가 완성되고 6개의 CO2가 만들어지고 10개의 NADH2가 만들어지고 2개의 FADH2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6개의 포대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게 이 회로를 계속 돌다 보면 몇 개가 만들어졌다고요? 이산화탄소, 탄소를 완전 산화시켰어. 우리 탄소가 완전 환원된 형태가 뭐였어? 메탄. 탄소가 완전 산화된 상태. 이산화탄소였잖아. 지금 얘를 완전히 산화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다 뽑아낸 거야. 포도당을 6개 CO2로 바꿨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완전히 다 뜯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었어. 이 ATP는 바로 사용하면 돼. 여기 있는 담겨 있는 그릇을 이제 뭘로 바꿔줘야 돼? ATP로 바꿔줘야 돼. 이게 이제 3단계가 되겠죠. 우리 1단계 해당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당을 분해했고 2단계 TCA 회로를 통해서 산화를 시켰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에너지 있잖아. 얘네도 다 지금 수소를 얻은 거니까 뭐 된 거야? 환원된 상태잖아. 얘네를 이제 산화시킬 거야. 다시. NADH2가 산화되면 뭐가 되겠노? NAD 플러스가 되겠죠. 수소를 잃으니까. 그죠? 수소를 잃으면 산화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퍼내면서 우리가 ATP를 만들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이름이 뭐냐면 산화를 통한 ATP 만드는 거. 인산화라 그래. 산화적 인산화가 3단계가 될 겁니다. 어렵죠. 우리 전자전달계는 다음 시간에 하고 조금 어려운데 해줄 건 해주고 맞춰야죠. 우리 한 20분 안에 쌤이 설명하고 맞춰볼게요. 일단 적고 있어 봐라. 5분간 휴식했, 10분간 휴식했다가 42분에 이 뒷얘기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2분까지 쉬다 오십시오. 조용합니다.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이제 기억이 안 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뭐 당연히 탄소 옆에는 뭐 다른 물질들이 많이 있겠죠. 뭐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여기만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얘가 수소를 잃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뭐야? 수고네?
이게 우리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탄소끼리 연결된 거를 단일 결합을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배웠냐면요. 알칸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네. 엘리트 같은 아 맞아요. 자식들. 그리고 탄소 간 이중결합이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알켄이라고 해서 이런 이중결합에서 무슨 N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명을 붙인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게 물을 얻어서 다시 뭔가 형태가 변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친구들이 산화가 되면 이런 친구들이 산화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C, O, C, H, A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우리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알코올 산화되면 제발 기억해내줘. 알코올이 산화되면 케톤이 됐었지로. 옛날에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케톤이 한 번 더 산화되면 어떻게 됐었게? 가르복실산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렇게 수소에 주목을 하십시오. 알칸이라는 이런 형태의 탄소, 환원되어 있는 탄소를 산화를 시켜서, 즉 수소를 억지로 떼냈어요. 수소를 억지로 떼내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되면서 알켄이라는 형태가 되고, 여기에 수화라고 해서 우리가 물을 붙여주면은 H2O가 이렇게 똑같이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서 알코올을 가지게 되고, 얘를 한번 산화시키면 케톤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형태가 돼. 뭔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그려봤으면 싶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걸 왜 그려줬냐면 우리가 탄소 4개짜리 물질, 우리가 좀 전에 뭐 배웠어요? 독신산이 후마르산이 되고, 후마르산이 말산이 되고, 말산이 옥살 아세트산이 됐잖아요. 얘네의 분자 구조식을 보면 이 과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런 알칸에서 알켄이 될 때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는 환원된 탄소에서 이 수소를 제거할 때 이 과정을 수소를 떼내는 과정이니까 무슨 과정이야? 이름을 붙이냐면 탈수소 과정이야. 그래서 수소를 떼주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탈수소 효소가 들어갈 것이고, 알칸에서 알켄을 떼낼 때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면 이때 에너지를 받아주는 친구가 누구냐면요, FAD가 이런 역할을 해줘요. 다시. 그러면 지금 알코올을 가진 이런 형태를 내가 케톤을 가진 형태로 바꿀 거야. 이거 뭐 한 거예요? 산화한 거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효소가 사용되었을까? 얘도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2개 떨어져 나왔잖아. 맞지?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그래서 얘도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데
알코올을 케톤으로 만들 때 얘도 수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 반응도 무슨 반응일까? 탈수소 반응이고 탈수소에 관련된 효소가 쓸 거야. 근데 이 알칸을 알켄으로 만드는 거랑 알코올을 케톤으로 만드는 거는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다른 효소가 쓰였을 거라고. 그리고 알코올을 케톤으로 산화시킬 때 쓰는 효소의 조효소가 누구냐면 누구게요? 그래, NAD야.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지금은 몰라도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대학에서 이게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선생님, 왜 숙신산을 푸마르산으로 말산으로 옥살아세트산으로 바꿉니까? 똑같이 탄소 4개인데 이 과정에는 사실 이렇게 숨은 과정들이 있었고 수소를 떼내고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가 만들어져서 똑같이 탄소 4개짜리였어? 에너지를 담은 그릇이 완성됐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거 에너지 가지고 ATP 결국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해. 지금 선생님이 알칸, 알켄, 알코올, 케톤 이렇게 그려놓은 거 1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구조가 있나 없나? 구조를 볼 줄 모르나?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긴 거 있을걸? 혁신산 어떻게 생겼어? COO 마이너스 CH2가 아마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석신산.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푸마르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COO 마이너스 산이니까 카르복실산은 항상 있습니다. CH에 뿅뿅 CH 그럼 반대로 적어줄게. COO 마이너스 그죠? 알켄을 가지고 있죠. 그 말산도 한번 구조를 보시면 COO 마이너스 CH OH CH H COO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죠. 지금 쌤 위에 그려준 걸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옥살아세트산도 보면 COO 마이너스 CH OH 아니지 옥살아세트산 그래. 옥살아세트산 보시면 그리기도 어렵네. CO CH H COO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탄소 4개짜리지만 지금 가운데 녀석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 산화되고 변해가면서 여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FADH2라든지 NADH2라고 하는 뭔가 에너지를 가진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탄소 4개짜리 계속 변해용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지금은 못 알아듣겠지만 이거 꼭 적어 놓으시고 대학교 갔을 때 옛날에 뭔가 이런 걸 했던 것 같아. 한번 들여다보면서 찾아보세요. 이거를 교수님들은 절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하는 걸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 근데 이거 글로 한번 읽어봐라. 이게 이해가 되나? 지금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모식도로 설명해줘도 이해 잘 안 되죠.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쳐보시면 나중에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알 숙푸 말옥에서 숙푸 말옥이 왜 이런 식으로 탄소 4개짜리가 계속 변해가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에너지 얻으려고 계속 모양 바꾸나 보네 정도만 이해하셨어도 진짜 잘하는 겁니다. 알릿 좀 기다려 줄게. 마지막 3분 컷 하면서 마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낼 테니까 필기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 굉장히 수준 높은 거고요. 과거 친구들도 아마 과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걔네도 이해 못 할 거야. 아무리 과거라고 해도. 뭐 서울과학고나 부산 영재고 애들은 뭐 알겠지만 그 이하 과학고들은 아마 이렇게 수업을 하셔도 애들이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하고 있다고요. 자, 한번 보자. 그러면 지금 FAD랑 NAD가 어디에 쓰였어? 탈수소 효소를 도왔잖아. 그래서 이 FAD랑 NAD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 FAD, NAD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탈수소 효소를 도와는 어떤 효소의 역할을 하는 조효소. FAD 플러스 없어요. 잘 안 써. 쌤 이제 생토할 때는 쓰는데 우리 여기 할 때는 실제로 이온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FAD랑 NAD의 명칭을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느낌은 오시죠? 안 올려나? 숙신산이 푸마르산으로 변할 때 수소를 잃게 되는데 이 수소를 떼내는 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효소가 도와줘야만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그 효소를 떼낼 때 도와주는 친구가 FAD이기 때문에 이 FAD를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 FAD의 풀네임이 뭐였냐면 한번 찾아보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FAD 좀 찾아주세요. NAD는 아까 있었고 나오나요? 어디 있나요? 저거는 줄게. 우리가 쌤이 F가 있어서 푸마르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푸마르산이 아니라 플라빈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플라빈, A가 뭐게? 아데닌, D가 뭐게? D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2개 있다고. 그래서 플라빈, 아데닌, D 뉴클레오타이드가 원래 본명이고 쌤이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나중에 음식물 같은 거 식품 성분표 한번 보세요. 한 번쯤 마주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동안 필기 정리하시면서 오늘 내가 뭘 한 거지? 지금 특히 4.9 친구들은 처음 겪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을 배웠기 때문에 어벙벙할 겁니다. 힘들더라도 한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고 오늘 했던 거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기는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필기를 정리하셔야 수행평가 점수도 받고 시험도 치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고 정리 잘 해주십시오.